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단편소설 준비했습니다. 이 글은 이월성 작가님의 인간등대라고 하는 단편소설집에 수록된 글입니다. 아크나의 낭독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영자씨와 영미씨, 이월성 지음. 둥지로 새들이 돌아왔다. 수학 문제를 풀다 딴청을 부리는 아이들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영미의 신경은 창밖 나뭇가지 위 새 둥지로 향했다. 책상 밑에서 발장난을 치던 녀석들이 본격적으로 투닥거렸다. 연필로 상대방 문제집에 한 번씩 번갈아가며 선을 긋기 시작하더니 두 녀석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6학년이지만 솜털이 뽀송뽀송한 인수는 화가 치미는지 마구 연필을 휘저으며 정민의 문제집 숫자를 뭉개버렸다. 코밑이 거뭇한 정민이 어둠 속에 갇혀버린 숫자를 내려다보다 주먹을 불끈 쥐고 내지르려 했다. 영민은 얼른 아이들을 떼어놓았다. 문제 풀라고 했지 싸우라고 했니? 아니요, 얘가 자꾸 시비를 걸어서 못 풀겠어요. 에이씨. 억울하다는 듯 인수가 볼멘 소리를 내자 정민은 라며 씩씩댔다. 무심히 보면 인수가 정민에게 당하고 있는 것 같아도 가만히 지켜보면 덩치만 컸지 말이 어눌한 정민을 아기 같은 인수가 공기 다루듯 데리고 놀았다. 열이 오른 아이들의 얼굴에 땀이 흘렀다. 툴툴거리며 돌아가는 선풍기조차 지친 듯 했다. 힐끔힐끔 벽시계를 올려다보던 아이들의 얼굴이 스위치를 켠 형광등 불빛처럼 밝아졌다. 그들이 원하던 숫자에 바늘이 닿은 것이다. 수업을 끝낸다는 말이 무섭게 아이들은 막힌 개수대의 물이 뻥 뚫려 콸콸 내려가듯 밖으로 뛰쳐나갔다. 벌써 싸운 것을 잊었는지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영민은 얼른 창가로 갔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플라타너스 잎사귀에 새들의 모습이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침에 나갔던 어미새가 풍성한 먹이를 가져왔는지 새들의 지저귀임이 활기차게 들렸다. 소리만으로도 둥지 안이 그려졌다. 그녀의 눈길이 바삐 아래로 향했다. 곱고 단아한 노인이 둥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눈가에 주름을 지으며 밝게 웃는다. 그녀가 소리쳤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미리 내려놓은 커피와 빨대, 사탕 2개를 챙겨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다. 노인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받은 듯 한 모금 한 모금 정성스럽게 커피를 마셨다. 그 모습을 영미는 따뜻한 눈길로 바라봤다. 영미가 이곳에 터를 잡은 것은 작년 늦 가을쯤이었다. 40을 넘긴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많지 않았다. 더욱이 그녀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딸에 대한 자부심이 넘쳤던 그녀의 엄마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부 수업을 받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기를 바랐다. 엄마는 많은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단지 좋은 남자면 된다고 했다. 엄마가 생각한 좋은 남자와 그녀의 좋은 남자는 한 점에서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혼자다. 병석에 연이어 누웠던 아버지와 엄마가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홀로 서기를 해야 했다. 두려웠지만 작은 설렘도 있었다. 조카들을 10여 년 가까이 키워오지 않았던가. 아이를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키워낸 조카들만 8명이었다. 어쩌면 아이를 낳은 동생들보다 더 잘 아이들에 대해 안다고 자신했다. 물론 수학 교습소를 내겠다고 작정했을 때 걱정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느리게 사는 삶을 지속할 수만 있다면 족하다는 생각이 들자 없던 용기도 생겼다. 부동산 중개인을 따라 이곳에 오르면서 참 이상하게 생긴 동네라고 생각했다. 평지에는 새로 지은 고층 아파트가 우뚝우뚝 서 있고 그 뒤에 야트막한 산이 버티고 있었다. 단지 야산일 거라 생각했는데
홀가분하게 잎을 떨구는 나무들의 호의를 받으며 산길로 접어들어 비탈길을 오르자 신기하게도 숨겨진 보물처럼 저층 아파트가 나타났다. 낡은 아파트에 걸린 축 재건축이란 이름표는 햇빛에 바라고 바람결에 펄럭이면서 정말 축하받을 일인지 모호하게 만들었다. 비탈길을 오르면 먼저 공터가 나왔다. 노깃은 미끄럼틀과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는 그네가 놀이터였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산에 뿌리를 둔 플라타너스는 키가 무척 컸지만 공터의 지대가 높아 나뭇가지의 눈높이는 낮아 보였다. 그 밑에 비닐장판을 뒤집어 쓴 나무 평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또 벽면이 벗겨져 속살을 민망하게 드러낸 2층짜리 상가가 눈에 들어왔다. 1층은 작은 슈퍼와 세탁소, 붉은색 간판을 단 황금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었다. 2층은 피아노, 미술학원이었다는 사실을 떨어져 나간 글자의 흔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아파트가 처음 들어설 때는 공기 좋은 산속에 지어져 누구나 살고 싶어 하던 곳이라고 중개인은 떠버렸다. 세월이 흘러 올망졸망하게 그물처럼 얽혀있던 낮은 지역의 집들을 싹 밀고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자 이곳은 나무숲에 둘러싸인 새 둥지처럼 갇혀버렸다고 했다. 그녀는 낡은 상가를 보는 순간 암담함이 밀려왔다. 저곳에 들어가면 영영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어찌 돌려 생각하면 이곳이 안성맞춤이기도 했다. 세도 싸고 권리금도 없고 더구나 쉽사리 재건축이 안 될 거라는 중개인의 확신에 찬 말에 솔깃해졌다. 영미는 투자비가 많으면 교육비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그것은 자신을 찾아오는 학생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생각했다. 알량한 자존심은 10평의 작은 공간에 그녀만의 세계를 만들게 했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그녀는 스스로 공부방을 꾸몄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광경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창밖의 플라타너스 나뭇가지에 2마리의 까치가 마른 나뭇가지를 연신 물어다 얼기설기 둥지를 틀고 있었다. 작은 부리로 제 몸보다 긴 나뭇가지를 물어오는 모습이 신기해 그녀는 한참을 넋놓고 바라보았다. 한 마리가 나뭇가지를 물어오면 다른 한 마리가 설계하듯 이리저리 위치를 바꿔가며 나뭇가지를 쌓고 엮어 둥지를 만들어갔다. 그녀의 공간이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까치들의 둥지도 점점 모양새를 갖춰갔다. 어느 날부터는 솜털처럼 부드러운 털들을 물고 왔다. 아마 내부를 꾸미는 중인 것 같았다. 그녀는 두말 없이 현관에 문패를 내걸었다. 둥지 공부방.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친 결과 썰렁했던 공간이 공부방 모습을 갖췄고 아파트 게시판마다 붙여놓은 광고지 덕에 아이들도 한두 명 찾아왔다. 그렇게 시작한 공부방에 아이들의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자연스러울 때쯤 어느덧 세상은 봄으로 넘실거렸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던 어느 날 수업할 교재를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푸드덕거리는 소리가 지축을 흔들었다. 놀라서 창밖을 내다보자 평상 앞에서 2마리의 검은 새가 사납게 싸우고 있었다. 이리저리 푸드덕거리며 서로를 쪼아댔다. 금방 숨이 넘어갈 듯 찢어질 듯한 울음을 토해냈다. 한 마리가 쫓기듯 자리를 박차고 날아오르자 몸집이 좀 더 큰 놈이 뒤따라 날아올랐다. 잠시 시야에서 사라졌던 새가 땅으로 쏜살같이 내려앉았다. 뒤따라 내린 새는 부리로 상대방 머리를 쪼아댔다. 움츠리며 피하던 작은 새가 휙 돌며 반격을 가했다. 갑작스러운 반격에 놀란 큰 새는 재빨리 푸드덕 날아올라 나뭇가지에 앉았다. 쫓던 새를 놓친 상처 입은 새는 분이 덜 풀렸는지 상대방을 쫓아 같은 나뭇가지로 날아갔다. 새 2마리의 격렬한 싸움에 심하게 흔들린 나뭇가지가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만 같았다. 잎사귀가 우수수 떨어졌다. 다시 푸드덕 날아 땅으로 내려앉은 새들은 서로 으르렁거리며 날개로 땅바닥을 거칠게 쳐댔다. 날개가 너덜너덜해져 보였다.
그녀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들짐승만 으르렁거릴 줄 알았지 날짐승이 이토록 무서운 줄은 몰랐다. 그때 위험 있는 목소리가 날카롭게 새들에게 꽂혔다. 허이 허이 그만해라 그만해 다친다 하서. 몸집이 자그마한 노인이 팔을 휘저으며 새들에게로 달려들었다. 사람의 고함을 들은 새들은 거친 울음을 남기며 푸르르 하늘로 날아올라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온 몸을 떨었다. 저 작고 가냘픈 몸에서 그처럼 우렁찬 소리를 쏟아내다니. 그런데 노인의 몸짓이 이상하다. 평상에 털썩 주저앉더니 고개가 푹 꺾였다. 새들의 싸움을 말리다 힘이 빠져 그런가 싶었는데 미동이 없다. 그녀는 허겁지겁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노인의 어깨를 흔들며 얼굴을 살폈다. 반쯤 감긴 눈꺼풀과 기가 빠져나간 듯 핏기가 사라진 얼굴이 다가왔다. 다급히 슈퍼에서 사온 주스병을 입에 대주자 간신히 한 모금 넘긴 노인의 얼굴에 서서히 화기가 돌았다. 그녀가 까준 초콜릿을 힘없이 바라보다 노인은 간신히 입안에 넣고 주름진 입술을 달싹였다. 잠시 후 마른 입술 사이에서 가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고마워요. 갑자기 당이 떨어졌나 봐. 이거 본의 아니게 신세를 졌네요. 노인의 떨리는 음성은 긴장했던 그녀의 마음을 녹여주었다. 그 후 노인은 하루에 한 번씩 그 평상을 찾았고 수업이 없는 시간을 틈타 그녀도 노인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새 둥지에 두 사람의 시선이 모였다. 하루가 다르게 짙어지는 나뭇잎과 그 사이로 언뜻 보이는 파란 하늘과 새들의 지저귀임을 듣거나 움직임을 쫓으며 두 사람은 사탕을 빨았다. 단맛이 입안을 돌아 뱃속을 달달하게 채워주었다. 할머니는 이 동네 안 사시는 것 같던데 어디 사세요? 이 아래 동네에 산다오. 어찌 알았소? 내가 여기 살지 않는지? 네, 방금 저 비탈길을 올라와서 이곳에만 앉아 계시다가 다시 저 길을 내려가시더라고요. 저기가 제 공부방인데 그곳에서 내려다보면 저 길과 이 평상이 다 보이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헌데 호칭 좀 정리합시다. 왜 내가 댁의 할머니요? 나 최영자라고 해요. 어머, 죄송해요. 전 김영미예요. 그럼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그럼 최영자 여사님이라고 할까요? 그건 너무 길고 그냥 이름을 불러줘요. 그녀는 당혹스럽고 쑥스러웠지만 그 후 노인을 조심스럽게 영자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노인 역시 다정스럽게 그녀를 영미씨라고 불렀다. 영미는 싸움을 벌였던 새들이 자신이 지켜봐왔던 까치들이었을까봐 내심 걱정이 앞섰다. 그 동네에는 많은 새가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새들을 놓고 가끔 입씨름을 벌이곤 했다. 영자는 싸움을 벌였던 새들이 까치라고 우겼고 그녀는 까마귀라고 우겼다. 영자는 그 후 소풍을 오듯 반찬통을 들고 왔다. 처음에는 락앤락 통에 담아오던 것이 어느 날부터 3단 도시락에 갓 지은 밥과 함께 맛깔스런 반찬들이 들어있었다. 달걀옷을 입은 옛날 소세지와 동그랑땡, 마른 멸치는 달달하게 볶여 고소한 맛을 냈고 붉은 고추장에 버무린 오징어채와 새콤달콤 무친 무채는 상큼했다. 집에서 먹는 반찬을 조금 담아오는 것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말했지만 그녀는 부담스럽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런 소리 말어. 영미 씨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야. 생명을 구해줬는데 이까지 반찬이 대순가? 맛이 없을까 봐 걱정이지.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내겐 기쁨이야. 영미 씨 고마워. 그녀는 음식이 입안에 오래 머물도록 천천히 씹어 삼켰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 눈가가 붉어졌다. 영미 씨 물어봐도 괜찮을까?
왜 지금 혼자야? 저요? 인연이 없었나 봐요. 딱 2번 결혼하고 싶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제법 공부를 했거든요.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딸이었죠. 고등학교를 다닐 때쯤 집안 형편이 폈어요. 가구 공장에서 기술자로 있던 아버지가 회사 사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공장을 인수하게 됐죠. 경기가 호황기에 접어들자 여기저기서 봄에 쑥이 자라듯 아파트가 쑥쑥 세워졌죠. 그 안을 채울 가구도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갔어요. 엄마는 부러울 것이 없었죠. 제 배우자에 대한 욕심이 안 생겼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남자들한테 인기가 없게 생겼잖아요. 덩치는 크지 얼굴은 비대칭이지. 지금에서야 알았어요. 양악수술로 바로잡으면 된다는 것을요. 그땐 상상도 못했어요. 알았다 하더라도 겁이 나서 못했을 거예요. 영미 씨가 어때서 푸근하고 온화하게 생긴 얼굴이 얼마나 보기 좋은데. 고마워요, 영자 씨. 그때 주눅이 조금 들었었나 봐요. 엄마의 눈에 든 맞선 남들은 제게 호감이 없는데 엄마의 꿈은 크기만 했죠. 그때 저를 여자로 봐준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는 남동생의 친구였어요. 자주 집으로 놀러 오던 그가 누나 영화 보러 가요. 누나 커피 마실래요? 하면서 툭툭 말을 건네왔죠. 그래서 그 애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즐거웠어요. 조건에 꿰맞춘 만남보다 더 행복했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준 사람이었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좋아해준 사람. 그때 엄마의 눈에 우리의 만남이 심상치 않게 비치게 됐죠. 엄마는 진짜 노발대발했어요. 직장은커녕 겨우 군대만 갔다 와 졸업조차 하지 않은 애송이를 사위로 받아들이긴 힘이 드셨겠죠. 더욱이 나이까지 어렸으니. 지금이라면 그게 뭐 대수겠어요. 장땡이지. 영미의 이야기를 듣던 영자의 잔잔한 눈빛이 애처롭게 흔들렸다. 영미는 아무 일도 아니란 듯 경쾌하게 말했다. 영자 씨는 어땠어요? 영자 씨는 지금도 이렇게 고우신데 젊을 때는 정말 예쁘셨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았지. 한 남자의 아내로 새 아이의 어미로. 어쩐지 평탄한 삶을 사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니. 얼굴에서 풍겨요. 잘 사셨을 것 같은 느낌요. 그래? 나 예전에 학교 선생이었어. 내 첫사랑은 같은 학교 국어 선생이었지. 초임지가 서울 변두리에 있는 중학교였는데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지. 항상 옅은 미소와 창백하리만큼 하얀 피부를 가진 남자를. 그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어. 생긴 것도 샌님 같은데 하는 말도 아이들을 붕 뜨게 만들었지. 경제성장의 시기라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해주는 말보다 물질이 우선되던 시기였어. 하지만 그는 문학을 통해서 사랑과 꿈을 노래했지. 물론 돌려 말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라는 거였지만 시와 소설로 풀어놓은 세상사는 직접적인 말보다 더 설득력이 강하고 감미로웠지. 나도 그의 말과 표정에 녹아서 불길로 뛰어들었어. 그래 그 남자와 살았어. 행복했냐고? 글쎄, 한 남자와 살았고 새 아이를 잘 키워냈으니 성공적인 삶인가? 한 번도 내 둥지를 벗어난 적이 없었어. 둥지를 벗어날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어. 둥지를 벗어난다는 것은 삶의 끝이라고 생각했지. 영자와 영미는 서로의 눈이 마주치자 푸시시 웃었다. 또 한 번의 사랑은 어땠어? 2번째 사랑요? 그것도 별거 없어요. 그 남자와 헤어지고 난 후 몇 년이 흐른 뒤에 아마 30대 중반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산에 흠뻑 빠져 있었거든요. 일주일 내내 조카들에 치이다가 주말만큼은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그를 만났죠. 요즘은 등산이 불륜의 산실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순수했어요. 참, 그는 등산객이 아니라 산에서 음식을 팔던 사람이었어요. 놀라셨죠?
산을 오르면서 그녀는 얽매였던 감정들을 탈탈 털어내곤 했다. 한참을 걷다 숨이 가빠오고 다리가 묵직하게 느껴질 때쯤 간이 음식점이 나타났다. 판잣대기를 얼기설기 덧대어 천막을 친 그곳은 옹색하고 구차스러워 보였지만 없는 것이 없었다. 음료와 주전부리, 심지어 온 산을 고소한 기름 냄새로 진동케 하는 파전까지 팔았다. 이런 곳에서까지 장사해야 하냐고 눈살을 찌푸렸지만 먹음직스럽게 놓인 파전과 하얀 쌀뜨물 같은 막걸리가 구미를 당겼다. 그런데 차마 혼자 먹을 용기가 없었다. 어느 순간부터 간이 음식점이 가까워질 때쯤이면 가슴이 뛰었다. 틀림없이 오늘은 그 맛을 보리라.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미 그곳을 지나쳐 와 있었다. 세상은 재밌어요. 남에겐 별일 아닌 것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모험이라는 것을요. 막걸리는 그리 멀지 않아 맛볼 수 있었다. 무슨 연유인지 기억은 사라졌지만 마음이 몹시 상했던 적이 있었다. 감정이란 용기를 필요치 않게 하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삐딱거리는 의자에 앉아 막걸리를 주문했다. 야전 잠바를 입은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막걸리를 내왔다. 혼자 왔냐고 묻더니 찌그러진 양은 그릇에 한 잔만 따른 후 막걸리병 주둥이를 마개로 닫았다. 의아한 눈빛을 보내자 무덤덤한 목소리로 막걸리는 달달해서 먹을 때는 모르지만 먹고 나면 금방 취한다고 했다. 동행이 없으면 산에서는 위험하니 딱 한 잔만 하란다. 신기하게도 미처 술이 안 들어갔는데 속이 찌르르 하더라고요. 제가 무척 외로웠었나 봐요. 외로우면 사소한 것에도 오해를 하죠. 그의 상업적인 말에 애정을 느꼈으니. 그래요. 그 다음부터 죽자 사자 산을 올랐어요. 엄밀히 말하면 산에 그 남자를 만나러 간 거죠. 배낭에 막걸리와 소주를 가득 채워 힘든 줄도 모르고 산을 올랐어요. 그는 그걸로 장사를 했죠. 한창 바쁜 시간이 지나면 그와 함께 산을 탔어요. 그리고 산을 이야기하고 산을 노래하고 읊었어요. 그는 산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그와 함께 하는 시간이 꿈결 같았다. 한 이태를 그렇게 살았다. 엄마는 늦바람이 났다고 좋아했다. 그의 존재를 알기 전까지. 가족들은 그의 실체를 알고 난 후 비아냥거렸다. 지금까지 기다려 그런 놈한테 가려고 하느냐고. 혼자 살라고. 혼자 사는 것이 속 편하다고. 왜 그들이 흥분했을까? 사는 것은 그녀가 사는 것인데. 그녀는 각오가 되어 있었다. 산속에서 그와 함께 눈뜨고 그와 함께 잠드는 세상을 꿈꿨다. 제가 졌어요. 보다시피 이렇게 혼자죠. 오늘 정말 많은 말을 한 것 같아요. 영자 씨는 속마음을 털어놓게 하는 마법을 지녔나 봐요. 쉽게 제 얘기 털어놓지 않는데.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소나귀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 아이들이 공부방을 그만두었다. 그녀 역시 방학 때는 실컷 뛰어놀아야 한다는 입장이었기에 줄어든 수입에 대한 부담감을 애써 떨쳐냈다. 그 대신 영자와 평상에 앉아 새떼들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누리리라 마음먹었다. 영자는 태양이 어깨선에 닿을 때면 어김없이 평상에 앉아 주위의 나무들을 둘러보았다. 밤새 무슨 변화를 겪었는지 나뭇가지 하나하나를 눈여겨보았다. 영미와 영자의 일상은 평온하게 흘러갔다. 단지 영미의 두 동생이 한번 찾아왔다 간 것이 사건이라면 사건일까. 놀이터의 흙이 바싹 말라 흙먼지가 풀풀 날리도록 내리쬐던 태양이 지쳤는지 몸을 숨기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후덥지근한 장마가 시작될 모양이었다. 이틀이나 계속 추적추적 비가 내렸다. 영미는 축복 아파트로 들어오는 비탈길을 계속 내려다보았다. 혹시 영자가 올라오지는 않나 해서. 이런 날은 미끄러워서라도 집을 나서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들면서도 눈길은 자꾸 창밖을 향했다.
영자의 건강이 걱정되었다.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녀의 허리는 꼿꼿했고 다리에도 힘이 있었다. 하지만 노인네 건강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갑자기 빗줄기 떨어지는 소리에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때 현관문이 빗소리에 섞여 쇳소리를 내며 울렸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내가 주책이지. 이렇게 비 오는 날 다 찾아오고. 비를 맞은 영자가 멋쩍은 듯 웃고 있었다. 영미는 놀란 눈으로 영자의 손을 잡아 안으로 끌었다. 비에 젖은 작은 새 한 마리가 그녀에게 날아든 듯했다. 영자의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닦아주는 손이 부산스러웠다. 아, 넘어지면 어쩌려고 이 빗길에 여기로 오셨어요. 타박 섞인 그녀의 말 속에 영자를 향한 마음이 묻어났다. 그냥 궁금해서. 영자는 창가로가 창문을 급하게 열어젖혔다. 다시 새차진 빗줄기는 방 안으로 들이쳤다. 금세 바닥이 젖었다. 그래도 영자는 빗줄기를 뚫고 나뭇가지를 이리저리 살폈다. 물먹은 나뭇잎은 싱싱하게 살아나 둥지를 가리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쟤들이 얼마나 집을 튼튼하게 지었는데요. 안심하세요. 시원하게 목욕도 하고 서로 몸을 비비며 따뜻하게 있을 거니까. 이리 오셔서 몸 좀 녹이세요. 여름이라도 비 오는 날은 감기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흥건해진 바닥을 보면서 영자는 얼른 창문을 닫았다. 그제야 공부방 내부가 눈에 들어왔다. 깨끗하게 지워진 칠판과 한쪽 벽면을 꽉 채운 책장에 가지런하게 책들이 꽂혀 있었다. 책상 위에 금방 연필깎이를 통과한 듯 뾰족한 심지를 하늘로 치켜 세운 연필들이 전투에 나갈 화살처럼 용맹스럽게 담겨 있었다. 그 옆에는 달콤한 향내가 풍기는 사탕통이 놓여 있었다. 내 생명의 알약이네. 빙긋이 웃는 영자에게 그녀는 따뜻한 찻잔을 건넸다. 정말 사탕은 마법의 알약이에요. 공부하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아이도 사탕 하나리면 기분이 좋아서 집중한다니까요. 저도 힘들 때 사탕 하나를 입에 넣고 살살 녹여서 단물을 삼키면 어디서 생겼는지 힘이 나더라고요. 저 사탕 무지 좋아해요. 제가 일남 사녀 중에 장녀라 엄마가 항상 사탕을 하나 더 주셨거든요. 왜 제가 그랬죠? 어렸을 때 상당히 어려웠었다고. 그 사탕 하나리 권위이자 힘을 상징했어요. 동생들은 투덜댔지만 큰 언니가 당연히 더 먹어야 한다고 동생들의 뿌르퉁한 입을 막았죠. 그 사탕만큼 더 준 사랑의 무게가 저를 항상 잡아챘던 것 같아요. 무슨 선택을 할 때마다 부모님의 생각이 앞섰죠. 찻잔 속에서 국화꽃이 서서히 필 때를 기다리던 영자는 잔을 들어 국화차를 한 모금 삼켰다. 그리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영미 씨, 그게 말이 돼? 영미 씨는 다 좋은데 너무 사람을 챙긴다는 거야. 물론 좋지, 타인을 향한 배려심. 그렇지만 희생만 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살아. 사탕 하나 때문에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한다고? 그런 바보짓이 어딨어? 갑작스러운 영자의 격앙된 목소리에 그녀는 흠칫했다. 찻잔을 든 영자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아니, 제가 뭘 희생하면서 살았다고 그러세요. 저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제가 아버지와 엄마를 모신 건 당연한 것이었어요. 한참 맞선을 보고 다닐 때 남동생이 사귀던 여자 엄마가 집으로 찾아왔다. 아니, 쳐들어왔다는 표현이 맞겠다. 서슬퍼렇게 노기를 띠고 임신한 자신의 딸을 책임지라고 했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후 부모는 무척 미안해하며 어쩔 수 없이 남동생을 먼저 결혼시켜야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당연히 그러라고 했다. 서운한 감정보다 같은 여자 입장에서 배가 불러오는 옳게 될 사람이 안 돼 보였다. 한번 물길이 열리자 연이어 여동생들이 남자친구들을 집에 데려왔다. 그땐 이미 맞선 자리도 동생들 차지가 됐다.
그녀는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 나이 찬 동생들은 줄줄이 결혼해 집을 떠났다. 부모님 곁에는 그녀만 남았다. 그 사이 한껏 정점을 찍었던 아버지의 사업도 브랜드 가구에 밀려 서서히 내리막을 걸었다. 결혼한 동생들은 맞벌이 한다고 조카들을 다투어 부모님께 맡겼다. 본의 아니게 그녀는 조카들을 돌보게 되었다. 담담히 그녀의 이야기를 듣던 영자는 정색하며 말했다. 그래서 행복했어? 가족들 뒷바라지에 청춘을 보내고 혼자 남았는데 그게 좋아? 평상시 자유롭던 영자의 날카로운 반격에 난감하다는 듯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다. 훌륭하다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나름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힘들었지만 부모님 아낌없이 돌봐드렸고 제 손으로 여러 명의 조카를 잘 키워냈잖아요. 남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봉사하는데 전 제 가족들을 돌본 거잖아요. 동생들도 무척 고마워하고. 과연 그럴까? 그들이 고마워한단 말이지? 그럼요. 제 생일이면 조카들이 서로 축하해준다고 얼마나 법석을 떠는데요. 다 쓸데없어. 영미 씨 것이 아니잖아. 그 속에도 고마움이 있을까? 제가 괜찮다잖아요. 왜 화를 내세요? 영자는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통해 바깥을 살폈다. 김이 서린 유리를 손등으로 문지르고 가늘게 눈을 떠 창밖으로 시선을 집중했지만 흐르는 빗물로 인해 밖은 잘 보이지 않았다. 한참 동안 둥지가 있는 나뭇가지를 응시하던 영자는 몸을 돌려 영미를 바라봤다. 걱정스러운 눈으로 자신을 지켜보는 영미를 보자 지난 일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영자는 하루가 다르게 다리에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 얼마 되지도 않는 비탈길을 2번이나 쉬면서 올라왔다. 주저앉듯 평상에 엉덩이를 내려놓자 긴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깊은 숨을 몰아쉬고 식은땀을 손등으로 훔쳤을 때 낯선 두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세련된 옷차림에 30대로 보이는 두 여자는 평상 끝에 살짝 엉덩이만 걸치고 앉아 무엇이 못마땅한지 얼굴을 찌푸리며 쉴 새 없이 투덜댔다. 정말 답답해.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러게 왜 이런 데까지 와서 궁상을 떨까? 이왕 차리는 거 그럴싸한 곳에 차리지. 이게 뭐야? 남 보기에도 민망하게. 항상 자기만 생각해, 자기만. 두 여자의 시선이 반원을 그리며 주위를 살폈다. 언니, 큰언니가 이번에는 결정을 내릴까? 아우, 이게 뭐 질질 끌 일이야? 이번에도 미루면 법적으로 해, 법적으로. 어차피 큰 집 비워두고 저 상가 골방에서 생활할 거면 집을 팔아 정리를 해야지. 이번에는 세게 나가자. 여태껏 곰퉁이같이 가만히 있다가 왜 그런다니? 돈 욕심이 나는 거지. 자기가 엄마를 돌봤다는 거지. 누가 하라고 했나? 지가 해놓고 유세를 부리다니. 어이가 없어. 우리가 많이 기다려준 거지 이 정도면. 누가 듣든지 상관없다는 듯 쏟아놓으며 그녀들의 치켜뜬 눈꼬리와 사나운 눈빛은 공부방을 향했다. 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겨우 아이 한 명 앉혀놓고 있더만. 영자는 가만히 나뭇가지에서 놀고 있는 2마리의 새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앙담은 입술 안쪽으로 이빨 자국과 꼭 쥔 주먹으로 인해 손바닥에서 손톱 자국이 패였다. 문득 그날을 떠올린 영자는 나지막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내가 말했지? 난 내가 사랑한 사람과 결혼했다고. 처음 그를 보았을 때 그는 남의 남자였어. 하얗고 긴 손가락에 분필이 묻어있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지. 그를 흘깃흘깃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어. 그가 내게 어떤 행동을 취했던 것도 아니야. 그냥 동료일 뿐이었지. 그녀는 한 2년쯤 지났을까. 그의 아내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하루하루 수척해지는 그가 안타깝고 가여웠다. 그를 지켜주고 싶다는 열망이 끓어오르자 그녀는 그의 집을 찾아 나섰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그녀도 알 수 없었다. 한동안의 소용돌이가 치고 난 후 그녀는 새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다. 10살, 7살, 5살. 올망졸망한 아이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젊은 여자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나는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어. 과감하게 직장도 그만두고 집안에 들어앉았지. 한동안 마음고생을 안 했다면 거짓말일 거야. 아이들이 심하게 사춘기를 겪을 때마다 남편은 말이 없어져 갔어. 우습지 않아? 남자한테 반해 결혼했는데 내 삶은 아이들과의 전쟁과 휴전을 반복하며 산 것밖에 없는 것 같아. 어쩜 남편도 아이들 눈치를 보느라 나에게 살갑게 굴지 않았는지도 모르지. 사실 남편이 살갑게 굴어도 내가 멀리했을 거야. 난 잔다르크 같은 사명감에 불탔는지도 몰라. 아, 그러셨어요? 전혀 몰랐어요. 영자 씨의 표정이 편안해 보여서. 그래, 몇 년간의 긴 싸움 끝에 평화를 얻을 수 있었어.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고 10년 전 남편이 저 세상으로 떠난 뒤에도 아이들은 나를 끔찍히 위해주고 있어. 복 많은 늙은이지. 영자 씨도 친자식이 아닌 자녀들을 위해 사셨으면서 왜 제게는 저를 위해 살라고 하세요? 그렇게 사신 것을 후회하시는 건가요? 아니, 후회하지는 않아.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또다시 애 셋 딸린 호라비를 선택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영미 씨는 좀 다르게 살아봐. 제 실속도 챙기고 영악하게 말이야. 영자 씨,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 말씀은. 내가 어떤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검고 부드러운 눈동자가 갑자기 소용돌이치며 노기를 띤 음성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얼굴은 포악스럽게 일그러졌다. 영자가 가늘어진 빗줄기를 뚫고 비탈길을 위험스럽게 내려가는 것을 영미는 지켜보아야만 했다. 비탈길 아래까지만이라도 부축해주겠다는 말을 영자는 단호하게 뿌리쳤다. 영자가 엉거주춤하며 사라진 길로 빗줄기는 다시 거세게 쏟아졌고 며칠이 지나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영미는 자신이 알던 영자 씨일까 의문이 들 정도로 변했던 그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미리 연락처라도 받아둘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지루하게 그쳤다 내리기를 반복하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영미는 비가 그치면 당장 아랫마을로 내려가 영자를 찾아볼 생각이었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현관벨을 눌렀다. 아이들이 올 시간은 안 됐는데 누굴까 의아해하며 문을 열자 풍만한 체구에 진주 목걸이가 눈을 사로잡는 중년의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영자의 며느리라고 했다. 혹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냐며 다급하게 묻자 큰일은 아니라며 고개를 저었다. 단지 시어머니가 감기에 걸려 쉽게 일어나지 못해 걱정이라고 했다. 김 선생님을 만나고 나니 안심이 되네요. 집에만 계시던 어머님이 언젠가부터 매일 외출을 하시고 반찬까지 챙겨나가 무척 걱정했거든요. 누군가 생긴 것이 아닌가 싶어서. 누군가 생기다니요? 영미의 반문에 그녀는 두둑한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그 새로 웃음이 삐져나왔다. 네, 아실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님이 미담의 주인공이시잖아요. 처녀의 몸으로 아이 셋 딸린 남자에게 시집와 자식들을 모두 사회적으로 성공시켰으니 얼마나 대단하세요. 그런데 늙음하게 와서 남자를 사귄다면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영미는 미세한 경련이 있는 얼굴을 얼른 돌렸다. 그녀의 조곤조곤한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다. 어머님이 김 선생을 만나러 간다고 해서 남자인 줄 알았거든요. 제 남편이 얼마나 궁금해하는지 무작정 이곳으로 올라와 봤죠. 그런데 슈퍼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의 비밀 친구가 공부방 김 선생이라고.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제가 한숨 놓았다니까요.
왜요? 할머니가 남자친구를 사귀면 안 되나요? 그 연세에 말동무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지 마세요. 제 남편이 공직에 있거든요.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것도 어머님의 헌신적인 뒷받침이 있었고, 서방님이나 신우도 사회적 명성이 있었기에 누구 하나 구설에 오르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죠. 김 선생은 왠지 남 같지 않아 하는 말인데 조만간 제 남편이 요직에 내정될 거라는 하마평이 나오고 있어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죠. 아휴, 내가 별 쓸데없는 말을 다 했네. 한번 저희 어머님 좀 보러 꼭 와줘요. 어머님이 무척 기뻐할 것 같은데. 얕게 드리웠던 근심이 싹 사라진 활짝 갠 얼굴로 그녀는 영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영미는 잡힌 손을 빼내며 조만간 찾아가겠다는 말로 서둘러 그녀를 돌려보냈다. 영미는 갑자기 몰려온 피로감에 다리가 휘청거렸다. 영자는 그날 맞은 비로 감기를 심하게 앓고 난 후 기력이 도통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오전에 나갔다 돌아온 며느리는 콧노래를 부르며 영미를 만나보았다고 했다. 아주 인정 있어 보이더라며 조만간 병문안을 올 거라고도 했다. 영자는 한 곳에 초점을 맞추려는 듯 주름을 깊게 만들며 실눈을 떴다. 그녀의 눈길이 닿은 곳은 뒷산 나무숲이었지만 정녕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은 그 속에 가려진 상가 2층 영미였다. 영자는 그녀가 듣고 있는 것처럼 나지막하게 말했다. 영미 씨, 내가 말하지 않은 게 있어. 아니, 나도 잘 몰랐던 얘기야. 작년 내 78번째 생일에 있었던 일이지. 그날은 축하 손님으로 집안이 북적거렸어. 남의 둥지에 들어와 남의 새끼를 키웠지만 노력이 헛되지 않아 잘 자라준 자식들이 대견스럽고 고마웠지. 그런데 눈길이 계속 가는 얼굴이 있더라고. 그래, 아이들의 이모였어. 아이들은 가끔 제 이모를 만나고 있었거든. 나는 모른 척 했었어. 그녀가 내게 다가와 주름지고 억세어진 손으로 따뜻하게 내 손을 잡아주었지. 고맙다고. 이제는 용서하겠다고.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 뭘 용서한다는 거지? 그녀가 떨고 있었어. 그리고 말했어. 언니를 불쌍하게 저 세상으로 보내고 언니 자리를 차지한 당신이 참 미웠는데 이젠 용서하겠다고. 조카들을 번듯하게 키워준 거로 저 세상에서 언니도 용서할 거라고. 영자는 그 일이 방금 일어난 것처럼 이와 이가 부딪히고 온몸의 세포들이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하나하나 일어났다. 한여름인데도 한기가 들었다. 난 정신이 멍했어. 쇠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지. 내가 그녀의 자리를 빼앗았다고? 그것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난 단지 그녀의 빈자리를 채웠을 뿐인데. 속이 타는지 영자는 혀로 바싹 마른 입술을 죽였다. 우습지. 내 문제를 모든 사람이 아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다니.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던가. 그래, 남편도 나를 좋아하고 있었대. 나만 마음속으로 그를 그리워했다고 생각했는데 서로 숨겼지만 주위 사람들은 알고 있었나 봐. 그의 아내가 그 일을 알고 마음을 사귀려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였다는군. 영자는 파르르 떨리는 두 손을 맞잡았다. 정말 난 불쌍한 남자와 아이들을 돌보고 싶었을 뿐인데, 아니 그토록 수군댔다면 나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단지 알고 싶지 않아서 귀를 막았던 건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무슨 용기가 있어 그 남자를 찾아가 아이들 엄마가 되겠다고 했겠어. 그래, 난 그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던 거야. 애써 무시했을 뿐 그 이모의 말을 듣고 난 후부터 아이들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겠더라고. 내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가장 소중한 사람을 빼앗아간 사람이라니. 그녀의 목소리가 달뜨기 시작했다. 그 후 세상이 우습게 보였어.
내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고 살았던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니. 한동안은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었어. 나는 너의 아버지를 유혹하지 않았다고. 그를 좋아하긴 했지만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만약 좋아한 감정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드러났다면 그것도 죄냐고. 영자의 음성이 흔들리다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겠지만 나는 억울해서 잠들 수가 없어. 죽은 남편을 일으켜 세우고 싶었어. 내 진심이 이해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나만 모르는 좋은 글씨를 평생 달고 살았다는 사실이 억울하고 원통했어.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기어오르면 불같이 얼굴이 달아오르고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어. 그때마다 창문을 벌컥벌컥 열어젖혔지. 그때 새소리가 들렸어. 새 둥지가 눈에 들어오더라고. 둥지를 가까이 보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지. 뒷길을 따라 올라가면 높은 곳에서 둥지를 더 자세히 볼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난 비탈길을 올랐지. 그곳에서 영미 씨를 만났고 난 행복했어. 내 딸 같은 영미 씨에게서 편안함을 느꼈어. 그런 영미 씨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주제넘은 간섭일까? 혼자 있는 시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오자 며느리는 의아했다. 감기 끝에 총기가 넘치던 시어머니의 머리에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섰지만 그런 골치 아픈 일로 머리를 싸매기 싫다는 생각에 의문을 떨쳐냈다. 흐느낌이 느껴지는 방문을 향해 아무것도 못 들은 척 소리쳤다. 어머님, 점심 드세요. 곰국이 아주 잘 끓여졌어요. 입맛이 없으셔도 한술 뜨셔야 해요. 찌는 듯한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산들산들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영미는 장마가 끝나고 다시 시작된 불볕더위 속에서 영자를 생각했다. 영자 씨가 그랬죠. 나를 얼마나 아냐고. 그 물음에 저는 섬뜩했어요. 영자 씨가 아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싶어서요. 사실 저 그렇게 쑥맥 아니에요. 제 입속을 챙기는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엄마를 납골당에 모시고 와서 동생들과 둘러앉아 서로를 다독이며 어린 시절 얘기를 나누었다. 그때 동생들이 훌쩍이며 말했다. 엄마가 특별한 사랑을 주었다고. 남동생은 아들이라고 사탕을 2개 더 주셨고 막내 여동생은 막내라 귀엽다고 하나를 더 줬고 둘째와 셋째 동생은 가운데 끼어 힘들겠다고 사탕을 더 주었다고 했다. 추억이 되어버린 비밀은 모두를 울다 웃게 했다. 엄마의 교묘한 자식사랑에 속았지만 모두 공평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에 안도하면서. 그러나 그녀는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렸을 뿐이었다. 그녀의 부모는 참으로 공평했지만 그 전략에 빠져 평생을 사탕 한 알의 무게만큼 보답하기 위해 애쓰며 살았던 그녀로서는 억울함이 밀려왔다. 아니, 그녀에게 준 사랑은 특별했다. 그녀가 받은 사랑은 공개된 것이었고 나머지 동생들에게 간 사랑은 슬며시 전해진 은밀한 사랑이었다. 살면서 항상 동생들은 말했다. 언니는 항상 자신들보다 대우가 좋았다고. 그건 눈에 보였기에 부정도 할 수가 없었다. 인간의 감정이란 종잡을 수 없어 사탕 한 알에 상처를 받기도 한다. 그래서 그녀는 심통이 났나 보다. 동생들이 법에 따라 재산 상속분을 나누자고 할 때 그녀는 입을 닫았다. 동생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고 얼굴을 붉히고 목에 핏대를 세웠다. 사실 부모님의 병원비로 탕진하고 남아있는 재산이라고는 덜렁 집 한 채뿐이었다. 동생들은 욕심을 부린다고 몰아세웠지만 그녀는 집을 지키고 싶었다. 동생들에게는 집이 돈이었지만
그곳은 그녀의 둥지였고 살아온 흔적이 새겨진 공간이었다. 하필 그 집이 요지에 있어 집값이 많이 나간다는 게 문제였다. 그녀는 그것을 원망했다. 집이 변두리에 있어 값이 형편없었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라고 말이다. 그녀는 목이 몹시 탔다. 냉장고 문을 열자 영자의 반찬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냉수를 벌컥벌컥 마신 후 영자가 앉아있던 평상을 내려다보았다. 슈퍼에서 키우는 누렁이가 그늘진 평상 위에 누워 길게 낮잠을 즐기고 있었다. 영자 씨, 고백할 게 있어요. 기억나세요? 두 번째 남자? 사실 그 남자와 헤어진 건 가족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가 한달음에 그를 버리고 도망친 거예요. 밤새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이었다. 밤을 뜬 눈으로 새우고 날이 밝기도 전에 산으로 향했다. 그런데 간이 건물이 있어야 할 곳에 아무것도 없었다. 천막도 탁자도 모두 폭풍우에 떠내려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가 초췌한 모습으로 산 밑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올라가는 그녀를 바라보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앗아간 산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그에게 전 위로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니, 그가 저를 끌어안고 위로의 대상으로 삼을까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비겁하게 슬금슬금 산을 내려왔어요. 도저히 그런 상황을 제가 감당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지금 제 모습은 저의 결정에 따라 여기까지 온 것이죠. 누구의 탓이 아니에요. 다른 삶을 원했다면 전 다른 모습으로 어딘가에 있었겠죠. 폭염이 지나고 나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 영미는 칸막이로 막은 좁은 공간에서 변변치 않은 조리기구를 이용해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갖은 야채에다 도토리묵을 채 썰어 무치고 싱싱한 쪽파에다 해산물을 듬뿍 넣어 파전도 부쳤다. 고소한 냄새가 공부방을 가득 채웠다. 열어놓은 창문으로 까치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날개짓 소리도 힘차게 들린다. 갑자기 까치의 울음이 거칠어졌다. 까악 미친 듯이 울어댄다. 놀란 영미는 창가로 달려갔다. 공중에서 두 마리의 까치가 푸드덕거리며 정신없이 날아다닌다. 위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 평상 근처에서 영자가 엉거주춤 무언가를 내려다보고 있다. 새끼 까치가 땅에 떨어져 있었다. 그녀가 두 손을 날개처럼 아래 위로 흔들며 외쳤다. 아가, 일어나. 어서 일어나거라, 어서. 죽은 듯 누워있던 새끼까치가 푸르르 몸을 털며 짧은 다리로 일어섰다. 뒤뚱대던 새끼까치는 통통통 튀듯이 몇 걸음을 떼었다. 작은 날개를 펴고 몇 번을 제 몸통에 쳐댔다. 그리고 힘차게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다. 공중에서 울어대던 까치들이 날아오른 새끼까치 주위를 맴돌았다. 푸른 창공에 까치들이 나른다. 영자와 영미는 벅찬 가슴으로 새끼까치의 비상을 쫓는다. 새들이 사라진 뒤에도 두 사람은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진 하늘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네, 지금까지 단편소설 영자 씨와 영미 씨 감상하셨습니다. 이월성 작가님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월간 생활법률에서 취재 편집기자로 20대를 보내고 1993년 예술세계로 수필 등단을 했다.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다 제자들을 보면서 내 꿈 찾기에 나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2015년 한국 소설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들로 소설 등단을 했다. 공저, 그 길을 따라 걷다. 2017 신예 작가, 2018 신예 작가가 있다. 단편소설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과 엄마의 집은 KBS 라디오 문학관에서 드라마로 방송됐다.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